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이냐, 가짜뉴스로, 왜곡으로 그렇게 뒤틀기에 나선 것이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애기 물리니까 엄마가 가서 걔한테 막 잡아다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참여정부 총리에서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 4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실리를, 여당은 실리를, 야당은 명분을 챙기면서 막혀있던 전국에 여유가 좀 생겼을까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한미 정상회담 포함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일정으로 두 정상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공동 연설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2박 3일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도착 순간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22분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방한은 처음이고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2019년에 한국에 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3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땅에 내린 지 10여 분 만에 검정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고요. 외교부 박진 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난 레이본도 미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10분 정도 환담했습니다. 이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미리 정문에서 기다렸던 윤 대통령이 직접 영접했고요.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정상은 20초 정도 손을 놓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서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등에 손을 얹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를 구석구석 시찰했습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공동 연설도 했습니다.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첫 일정으로 나란히 반도체 공장을 찾으면서 양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한미 기술 동맹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인데요. 시찰을 마친 뒤에는 공동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을 방문했다면서 반도체를 통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두 나라 기업의 투자와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생산적인 파트너 관계가 강화될 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2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함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박 기자가 설명한 대로 양국 기술 동맹의 시동이 걸렸다. 자, 그럼 한미 두 정상의 주요 연설 다시 한번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A critical component of how we'll do that,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That's why our strategy is to build around strengthening our ties and cooperation across the board. That's how both our nations can improve our long-term resilience, increase our shared prosperity, and put our people in the best position to come out ahead in the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이 구축됐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 왕윤종 경제안보 비서관과 미국 NSC의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 보좌관 사이에 첫 통화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번 채널을 통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추진되는 한미 동맹 강화를 견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이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가치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변 매체는 한미 동맹 강화가 아태 지역의 안보와 균형을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경제 동맹으로 확대될 경우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견제에 나선 겁니다. 任何地区合作框架都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的利益。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동맹 성격인 IPEF의 출범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다른 활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과 만든 브릭스 5개국의 개발도상국들을 추가로 가입시키기로 한 겁니다. 外长们支持通过讨论推进金砖国家扩员进程。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이 시작되자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더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주변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배치해 훈련을 계속하면서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리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립으로 가는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중국의 견제 분위기는 이렇고요. 지난 5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논의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추가 배치가 아니라 기지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경북 성주에 설치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어서 한미장병 400여 명은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가 북한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감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사드 철수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고 미 합참의장에게는 사드 철수 방안 조사를 지시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기지 상시 접근권을 보장해 현재 주 2, 3회로 제한된 물품, 공사자재 기지 반입 횟수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 또 일반 환경 영향평가와 시설 부지 정식 공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방침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에 이어 사드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드 정상 추진과 관련해서 너무 부각하면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또 남남 갈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로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 전망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의 반발 명분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견제해왔던 만큼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항공우주작전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오산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대부분은 방한 시 오산기지를 이용했지만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나 예하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곳에서 연합공중작전 현황을 보고받으며 공고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장병 등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내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경찰은 일단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뒤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경찰이 경호 경비 차원에서 당연히 집무실 앞도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집회 자유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일단 법원은 경찰의 해석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행진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당일 참여연대의 한반도 평화 촉구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적 정의에 비춰 집회시위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주요 기관도 직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경찰의 해석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앞 10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용산 일대를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동선 곳곳에 찬반 집회 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근무에 돌입해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에 불과해 확립된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더 가까이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집무실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거나 경찰이 집회관리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서 가결로 당론을 모으면서 총리 지명 47일 만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새 정부 출범 10일 만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3시간 가까이 경론이 오가는 의원총회를 열었고 표결 끝에 인준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막판 가결로 입장을 정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에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이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비로소 여야 협치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경론 끝에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으로 새 정부 조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회 문턱을 통과한 한덕수 후보자를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일 오전에 한 총리 임명안을 제가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인준과 연계돼 다뤄졌던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장 사퇴 요구나 지명 철회 등 거취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하라면서 몰아붙였고 김은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면 강력히 반발했는데 양측의 공방은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30 청년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삐뚤어진 가족 사랑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십시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고문도 SNS에 취업비리 아웃 6글자를 올리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정 청탁이었다면 거론된 당사자가 합격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떨어졌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가짜뉴스로 왜곡으로 그렇게 뒤틀기에 나선 것이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 저는 그 마타도의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가 남편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곧장 되받아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등 부동산 현안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부산시장까지 검토하시다가 이제 막판에 서울로 결정을 하신 게 지금 한 2달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갑자기 공약들 만들고 발표하고 하시느라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온 것이라고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8년 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정책이다.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양측의 비방전 역시 갈수록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가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의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최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조사 역시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갈수록 기회 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도 합리적 수준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검찰의 표적 수사 문제를 모두 회피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본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 의원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통계 정확성 논란에 대해 3분기에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질의를 받아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 원장에게 감사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푸는 것을 4주 더 미뤘습니다. 안 풀면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한다는 예측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유행 규모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환자나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고 또 신규 변이도 속속 발견되면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착기 전환의 핵심 이슈였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4주 더 유지됩니다. 신규 환자와 중환자, 사망자 모두 줄고는 있지만 감소세가 둔화하며 재유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하였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부담입니다.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 등장한 전파력 높은 신규 변이들은 이달 들어서만 국내에서 2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재유행 우려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격리를 풀지 않아도 여름쯤 재유행이 시작돼 9, 10월에 정점에 이른다는 전망인데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속도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11개 연구진에도 예측을 의뢰했는데 9곳이 격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들도 절반 이상이 격리 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나이나 성별 가리지 않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일정 기간 미루거나 완전히 잠잠해진 뒤에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당초 예고대로 23일 바로 격리를 풀자는 응답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장하고 그때 다시 평가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현장의 요구도도 높아 5월 22일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 면회 허용 후에도 집단 감염이 줄었다면서 1인당 4명 이하였던 면회 인원 제한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면회 수칙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됐지만 정부가 확진된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출입구나 등하교 시간도 일반 학생들과 달리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1학기 기말시험은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도 치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이들의 등교와 시험 응시를 허용한 겁니다. 대신 학교에 올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개인 마실 물도 챙겨야 합니다. 시험도 분리된 교실에서 치릅니다. 별도의 건물에 고사실을 마련하는 걸 우선 권장하지만 여건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 분리 고사실을 준비해도 됩니다. 또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더 등하교하고 출입구와 화장실을 분리해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리고사실은 응시생 간격을 최소 1.5m, 칸막이를 설치해도 1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독자는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응시생과의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고사실 답안지는 학생이 비닐봉지에 직접 넣으면 감독교사가 밀봉해 소독하도록 했고 24시간 이후에 채점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상이 악화해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은 100% 인정점을 주지만 의료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선택적 응시를 막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 뒤에는 분리고사실을 전문 업체에 맡겨 소독하고 감독을 했던 교사는 열흘간 발열 등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이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었고, 오미크론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이제 작용한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감소세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르는 6월 말과 7월 초엔 학교별 분리고사실을 1개 정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정부는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던 병상을 다음 달부터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계속 가속화하는 건데 하반기 재유행기가 오면 전담 병상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은 80%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위중한 정도에 따라 위중증과 준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나뉘는데 생활치료센터나 자택에 머무는 경증을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세 종류의 환자를 위한 병상이 모두 20% 안쪽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남아도는 코로나19 병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편성 예산안을 보면 현재 9,7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다음 달부터 4,200여 개만 유지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던 3월 말과 비교하면 12%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병상에 들어가던 예산이 월 5천억에서 6천억 원 수준에서 1,700억 원 정도로 절감됩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가 의심되더라도 일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중등도 증상 정도라면 병원의 입원 환경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하반기에는 다시 신규 환자가 증가하는 재유행이 올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는 재유행 같은 비상 상황이 오면 7일 안에 코로나19 병상을 재가동할 계획인데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유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행의 양상을 고려하면서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를 하는 것이 그다지 늦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재유행 시기가 가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안착기 전환이 미뤄진 동안 병상 운영에 대한 꼼꼼한 재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충남 태안 아파트 단지에서 개물림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근처 주택에서 탈출한 개 2마리가 7살 아이와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주변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개들을 쫓아냈지만 아이는 얼굴을 물려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개 2마리가 산책로를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뛰어갑니다. 잠시 뒤 아파트 안으로 구급차가 다급하게 달려오고 포획망을 든 구조대원들이 이동합니다. 이 개들이 아파트 단지 안 광장에서 놀고 있던 7살 남자아이와 어머니를 공격한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이곳 광장 입구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처음 공격하기 시작한 개 2마리는 약 20여 미터를 추격해온 뒤 광장 가운데쯤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주변 시민들이 힘을 합쳐 5분 만에 개들을 쫓아냈지만 아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애기 물리니까 엄마가 가서 걔한테 막 잡아다니고 그랬거든. 히트뉴스 관장님이 그걸 보고서 의자를 집어 던진 거예요. 막. 근처 단독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키우던 반려견들로 둘 중 하나는 맹견인 핏불테리어였습니다. 집에서 나온 경로하고 현장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고 주변 탐문 수사해가지고 보강한 후 그 견주를 출석시켜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개물림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은 매년 2,0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는 사냥개가 80대 노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혔고 그보다 몇 달 전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개에 물린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목줄이 풀린 개를 만날 경우 가만히 서서 시선을 회피한 채 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 최대한 급소를 가려야 합니다. 개가 공격할 때에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견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양육이나 관리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울산에 있는 S-오일 온산 공장의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또 불을 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회사 최고 경영자가 사과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공장을 집어삼킨 화염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공장 안쪽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시설로 가연성 물질인 부탄이 탱크에 남은 채 불씨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탄을 급하게 빼내면 자칫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변을 냉각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오가 돼서야 큰 불을 모두 잡아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초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청과 하청에서 9명이 화상에 따른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S-오일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S-오il feels heavily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nd such will fully cooperate with the related authorities in handling the incident and finding its root cause.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재작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했던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검찰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춘천시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리면서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장마철 폭우에 댐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호수 수위는 급격히 불어났고 빠른 물살에 인공수초섬은 떠내려갑니다. 선박 3대가 달라붙었지만 속수무책. 결국 철제 와이어로 만든 수상 통제선에 배가 걸립니다. 고무보트와 환경지도선, 경찰 순찰선까지 줄줄이 전복됐고 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2명은 구조됐지만 5명이 숨지고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이 잘못된 거죠. 사전에 다 할 수 있는 걸 못했다는 거. 업체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경찰은 지난해 춘천시 공무원과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시 1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춘천시청 직원 7명과 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춘천시와 해당 업체는 물론 담당 업무 부서장과 업체 현장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을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봤습니다. 장마철 전에 인공수초섬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로 작업이 늦어졌고 집중호우가 예고됐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와 달리 인공섬이 부실하게 고정됐으며 댐 수문 방류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된 수사. 하지만 당시 진실을 알려줄 핵심 관계자가 모두 현장에서 숨지고 피의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내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안 됐다면서 여전히 장례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장례를 미뤄온 가족들.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장례는 그렇게 1년 동안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은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들은 1년 전 차려지고 그 뒤로부터 계속 지키고 있던 이곳 장례식장 빈소에서 1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억울한 사연의 전모를 여태껏 밝혀내지 못한 못난 아비라며 눈물을 쏟아내고 너를 잃고 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험한 세파와 맞서가며 너의 염려 덕분에 잘 있단다. 어머니도 차디찬 영안실에 있는 아이를 이젠 보내주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밤마다 제가 상상을 해요. 우리 아이에서 하루빨리 이제는 우리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해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차를 타고 관사로 돌아가는 도중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사이 주위로부터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 사망 뒤 군 검찰이 가해자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은폐 의혹 등이 드러났습니다.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하였고 그 까닭은 정관예우 때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 검사들의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성추행 가해자만 징역 9년을 선고받았을 뿐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 경찰과 검찰은 물론 2차 가해 혐의자들도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족이 반발하면서 성폭력과 2차 가해, 군의 은폐 회유 시도 등을 재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특별검사까지 임명된 상황.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되고
빨리 끝나고 가해자 처벌되고 예람이는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람이의 명예를 찾고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을 유족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딸을 좌절케 한 군 수사 당국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that are driven by responsibl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will be critical to shaping the future in the direction of our two countries, the direction we both want to go. 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YTN도 시시각각 속보를 전하느라 오늘 좀 숨가쁜 하루였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하루였고 또 총리 인준 통과로 또 협치가 또 시험대에 오른 여소야대 전국에서 시험대에 오른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빠른 거죠.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정상끼리 만난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네. 또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막을 올렸는데요. 상당히 이제 한미 동맹의 그 중요성 이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핵 위기가 항상 우리 상존하고 있고 또 동북아 질서가 상당히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정립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임기 시작 후 역대 가장 빠른 방한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왔다는 건데요. 그건 되게 큰 사건입니다. 네. 보통 미국이 동북아 전략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놓고 한국을 일종의 주변국, 부속품처럼 여겨왔던 수십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뒤집고 지금 한국을 먼저 왔다는 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거의 일본과 대등하게 이제 대우받거나 추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국격이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격 상승의 의미가 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중에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으라면 네 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동맹. 자, 두 정상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공동 연설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을까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네, 그러니까 군사안보동맹에서 기술, 공급망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좀 요약이 가능한데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예, 일단은 방금도 그 하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서 사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한반도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미국의 시각도 저는 거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사실 안보 동맹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경제 동맹 으로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인 동맹이 조금씩은 이제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을 같이 시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동맹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술 동맹을 통해서 좀 더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양국의 이익을 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반도체 굴기라고 하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결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이 형성을 해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영역에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계속 이어져 왔던 기조였습니다.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지렛대로 쓸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지금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미국의 보관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웨이퍼 그 원반이죠. 그걸 손에 흔들었던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번에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왔고 이번 방한 때는 삼성부터 방문을 하면서 이 기술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대항을 하겠다, 견제를 하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외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외교 경험이 없는 점을 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미동맹 강화를 부각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시간을 좀 돌려서 대선 후보 때부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좀 회담을 통해서 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사실 한미 관계가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그 위기를 좀 더 짚어보면은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군사 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 북한의 반대로 인해서 많이 좀 후퇴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한미 연합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적 중요성이 사실은 많이 좀 약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4대 그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그 대사들을 사실은 조금 더 그 외교 전문가들이 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인 취약점들을 많이 드러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미 대사로 조태용 의원을 또 지명하면서 그 미국 전문가거든요.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적인 외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한반도에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는 이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뭐 한미 동맹이 흔들렸는데 이제 열흘 만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 흔들렸던 적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미사일 사거리를 푼다거나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굉장한 성과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던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서 지금 기술 동맹으로까지 포괄 전략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걸 국내 정쟁의 이슈로 들고 와가지고 당신들이 집권할 때는 한미 동맹이 흔들렸는데 우리 집권하니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호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외신에서 어떤 점을 보고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제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유대 관계를 좀 내세우면서 또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뭐 우리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IPF 참여가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설명도 덧붙이고 있고요. 맞물려서 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하은기 대변인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뭐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좀 더 강조를 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삼각 동맹으로 그동안 경과하게 왔던 것인데 사실 일본에게는 할 소리 다 하면서 사실 한일 관계도 많이 악화일로로 갔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미 관계도 같이 흔들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좀 더 유대 관계를 더 가져갔던 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뭐
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론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경을 좀 열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IPE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과 미국의 G2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경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제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 질서에 좀 더 한국이 좀 힘을 보태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중 관계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IPEF 강화 같은 이런 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견제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탈중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경제 의존도가 일단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안보를 넘어서서 경제 부분까지도 딱 단절시킨다면 사실 국익에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IPEF가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관리해 주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균형 외교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두 분이 물론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가에서 보는 어떤 외교적인 시각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자, 오늘 만난 두 정상 사실 180도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또 공통점도 엿보이기도 하고요. 좀 준비된 내용도 있고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오늘 두 정상 간의 어떤 만남 풍경에서 눈에 띈 점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그게 눈에 제일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산 기지에 딱 내렸을 때 네. 이제 박진 장관이 이제 서서 꽤 긴 시간 영어로 그냥 통역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는 좀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두 정상의 만남도 사실 뭐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매끄럽게 그래도 같이 이제 시찰도 같이 하면서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또 공통점이 많아서 또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 네, 외교신인데 또 백전무장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저는 공통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호사가들 입장에서야 지금 외교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거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아직 해야 되고 성과를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지 어떤 성과를 건져 올릴 수 있는지까지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의 공통점에 반려인인 점도 있더군요. 자,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역할도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방안에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제 동행 외교는 불발됐습니다만은 만찬장에 방문할 가능성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논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용한 내조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외교 국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외교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의전으로 해서 이제 배우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야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또 앞으로는 이제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제 국가를 위한 그런 국격을 높이는 그런 외교에 또 크게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약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을 둘러싼 얘기들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야 인사에 영향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대선 때부터 있어 왔고 네. 지금 이 외교 현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가 안 왔기 때문에 상호주의 입각해서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구설을 만들 필요도 없고 얘기거리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행보는 각각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백화점 나들이 모습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좀 소탈한 모습 위주로 나오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사실 배우자의 또 그런 활동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뭐 사진 하나만 나와도 뭐 휴치에 대해서 뭐 논란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서 또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백화점을 갔다거나 어떤 일반 시민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뭐 의미부여할 것도 없고 그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다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런 소탈한 모습들도 또 많이 비춰지는 것도 저는 보기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뭐 저는 백화점 이게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것도 아니지만 너무 소음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소음이요? 예, 소음이 많이 일어난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은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처럼 행동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지금 이를테면은 출퇴근 문제도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교통 통제를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눈이 어떤지를 조금 감안하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 무대에서 이제 공식 외교가 동행 외교가 불발되면서 한번 김건희 여사 행보까지 질문 한번 추가로 드려봤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방한을 하면 대체로 DMZ를 방문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DMZ 대신에 오산 공군기지 방문을 택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였을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13년도 부통령 시절에 이제 그 DMZ를 이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번 갔기도 했고, 이제 또 이번엔 대통령 신분으로 물론 이제 방한을 한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는 좀 차별화된 그런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DMZ를 가지 않고 이제 공군기지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 달리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냥 발표된 대로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간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북한 시끄럽지 않습니까? 핵 실험부터 해서 얼마 전에 미사일도 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자극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보는 행보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 통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아침 상황, 오전만 해도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급선회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대대적인 반대가 없었던 점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큰 틀에서 평가하십니까, 이번 결과? 저는 일단은 사실 총리 지명 이후에 한 40일이 지났고 굉장히 좀 이제 불안불안했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협치의 문을 열어줬다는 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과정들은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그 인사청문회 그 간사를 했던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뭐 반대 당론까지 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오늘 오전만 해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민주당이 이렇게 통 큰 의미에서 좀 동의를 할 거였으면은 조금 빨리 해서 좀 더 국정 운영의 출발을 더 원활하게 도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새 정부의 출범을 또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표현 중에 있었어요. 통 크게 대승적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예, 저도 뭐 아쉬운 점은 비슷한데요. 한덕수 후보자가 문제는 실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으로 생각해서도 여론조사에서 부적격한 인사라는 여론이 좀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반면 그런 여론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틈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방금 신인규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거랑 제가 비슷합니다. 기왕 그럴 거면 인준을 미리 해주고 한동훈 뭐 법무장관이라든지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날카롭게 비판을 했다면, 우리는 양보해줄 만큼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은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이 국민들한테 더 귀에 가 닿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잃을 거는 다 잃고 별로 얻을 거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몰려서 인준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라도 협조를 새 정부 출범하는 국면이니까 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에 몰려서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니까 거수 방식으로 이제 내부 투표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몰려서 하게 된 배경, 일단은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에 좀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게 좀 대체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발목 잡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덕수 후보자 자체가 문제가 아예 없었냐면 그것도 아니었고,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발목 잡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강경 노선을 많이 취해 왔습니다. 그 외 검찰개혁 법안 국면에서부터 해서 그게 시대적 소명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저렇게까지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던가, 그때부터 지지율이 사실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계속 묶어두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하는데 아무것도 협조 안 하는 그런 발목잡기 야당처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몰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아무튼 임명동의안이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또 부결에서 가결로 입장을 바꾼 민주당 입장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인준으로 국회는 비로소 여야 협치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네,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또 경의를 표한다, 동반자 이런 표현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경색 국면에서 협치에 좀 물꼬가 트인 걸까요? 숨통이 트였다고 보십니까?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된 건데요. 사실 그 한덕수 총리라는 그분의 그 정체성을 좀 보면요. 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었죠. 당시 한덕수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협치의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정관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항상 늘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검증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그 인사권을 또 침해한다고 한다면 또 발목 잡기 논란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놓고 이렇게 기싸움식으로 여야가 으르렁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국민들이 피곤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협치를 누가 깼느냐, 늘 이런 논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불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인데, 사실 협치를 깼다고 한다면은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은 그 이번에 좀 민주당에 제가 조금의 하나를 지적하자면은 인사에 관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연계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인사에 관한 이런 표결에 대해서도 마치 반대 당론을 정해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협치에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였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신 전 대변인 얘기를 걸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이 지금 뭐 죄송합니다. 대연정을 하거나 거국 내각이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협치라는 건 결국 그런 겁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또 견제하고, 그 견제가 타당하면 여당도 대승적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이제 협치인 거죠. 왜냐하면 같은 당은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실제 있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뭐 윤재순 비서관이라든가 뭐 이시원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올 때는 또 경청을 하고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야 협치가 되는 거지. 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협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당도 정부도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 다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정호영 후보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뇌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일단 여야 각각 갖고 있던 카드, 한동훈 후보자, 또 한덕수 총리 인준안 이렇게는 결과가 나온 거고, 남은 것이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보도에선 자진 사퇴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뭐 이제 자진 사퇴라는 것이 사실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을 좀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한덕수 카드를 또 용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다면은 서로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인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여론의 동태를 좀 살피고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그냥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할 때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또 목소리를 듣고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장관이 비판받고 경질해야 되는 국면에서 자진 사퇴를 시키더라고요. 좋게 그만두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저는 당시 여당이었지만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질해야 됩니다.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면 경질해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사퇴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냥 지명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뀐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자꾸 비판을 하지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진 사퇴보다는 지명 철회 쪽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지명 철회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도덕성과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고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하나도 이렇게 나와서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명예와 그 당사자의 인생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명 철회라는 그런 카드를 바로 쓰기보다는 일단 당사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여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당연히 지명 철회라는 것도 그때 가서는 또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엔 한덕수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일단 아직 내일 오전에 이제 총리 임명안이 제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무 후보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앙금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털고 여야와 또 정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국무총리로 이제 취임을 한 건데요. 결국은 지금 저 취임에 대한 일성에서도 밝힌 것처럼 저는 이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퉈왔던 문제들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걷던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고 또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 기능, 이 협치의 기능을 복원시켜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손바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더 손을 내밀고 야당을 포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덧붙여서 청문회 과정에서 뭐 김앤장 정관 예우 논란을 포함해 도덕성에 금이 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에도 그랬고 후보 때도 책임 총리제, 책임 내각제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사청문, 인사 지명 과정에서 보면 책임 총리제, 책임 내각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장관 인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한덕수 총리, 이제 총리죠,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수위 때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혹은 내각의 어떤 방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좀 다를 때 어떤 식으로 한덕수 총리가 응신의 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를 보면서 차근차근 평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새 정부 출범 초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부 입장에선 첫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일기 내각 완성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거든요. 지금 비어있는 두 자리, 정호영 후보자의 자리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그리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교육부 총리는 이제 그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제 정호영 후보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여론을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저는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후임자를 고를 때 조금 더 폭넓은 이제 풀에서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적 역량은 당연히 검증이 되는 것이지만은 도덕성이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고려해서 조금 더 무난한 인사 그리고 야당이 환영할 만한 인사를 한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을 좀 더 폭넓게 저는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의 풀을 넓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인사의 풀은 당연히 넓혀야 되고요. 또 하나 곧 다가올 이슈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물론 야당과 조율을 통해서 깎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했을 때 또 인사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검찰 출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 조금 추천을 받는 경우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3배수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뽑으면 그 안에서 대통령이 괜찮은 사람을 지명하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보이고 네. 뭐 모든 언론에 나와서 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한동훈 그 장관의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야당 인사들이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만 조금 말을 보태자면 이제 사실 인사 초기,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한계도 좀 고려는 해야 되는 것이 초기에는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 초기에 내각을 꾸리거나 그런 뭐 청와대 인선을 할 때에는 사실 인재풀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건 어느 정보가 들어서도 그렇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비서관도 섰고 인사기획관도 섰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의 진용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이런 야당의 비판도 좀 수용이 돼서 조금 더 인재풀을 넓게 가져가면서 검증하고 또 그 안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임명동의안은 가까스로 그야말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덕담 비슷하게 주고받았는데 이 문제에서 충돌했거든요. 바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놓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에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점거 논란이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고 30일 출석 정지 징계거든요. 제가 방금도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구성 협상 합의안에 보면은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됐을 때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개혁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이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고 법사위원장석 점거했을 때 야당이 당연히 항의할 수 있는 문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야당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처리할 때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건 그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잘했다. 우리가 지금 부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강성 지지자한테 바칠 희생양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희생양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국회 선진화법에 다 나와 있고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원장을 합의한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을 때 과연 민주당이 똑같은 행위를 하면 그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못할 거거든요. 결국 이 내로남불의 부메랑처럼 되는 문제일 뿐이라 원칙대로 이거는 처리를 하고 깔끔하게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징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차원에서 지금 국회법 얘기하셨으니까 네. 법을 어기면 징계도 할 수 있죠. 사법 처리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법을 강조한다면 그 국회법을 민주당도 지켜야죠. 근데 저는 민주당도 안 지킨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회의 쪽에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켰죠. 위장탈당까지 시켜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사보임 시켜가지고 양양자 의원 쫓아냈죠. 그리고 의원들을 지나가면서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국회법을 위반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정당성을 찾지 못한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만약에 전 원내대표를 징계한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그걸 수용한다고 하면 그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거기 가담한 사람들은 징계를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의 잣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라는 그 근력을 그 힘을 자신들에게는 온화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제 이런 차이는 분명히 민주당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회 선진화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쪽으로 국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은 본인들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고 봅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까요? 회기 분할, 위장탈당, 사보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꼼수죠. 마땅히 반성하는 게 맞고 저는 비판들은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너네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괜찮다 이런 식의 태도는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당신들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것도 넘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로남불 이렇게 치안할 게 아니라 김기현 전 원내대표대로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는 수용하고 민주당의 그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을 해석했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회법 위반했을 때만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라는 것은 위법성을 꼭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넓게 이해해서 꼼수라
실수라고 저는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징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형해화시킨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하든가 국회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모습 앞으로 보이지 말자는 취지에서라도 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자막 속에서 한덕수 고비 넘겼지만 여야 협치까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그리고 추경안 심사 같은 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다음 고비가 될까요? 바꿔 말해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대목이 있다면? 뭐 일단 뭐 추경안 심사 부분에서도 사실 어제 그 모슬로 예결위 모였을 때 뭐 한동훈 청문회를 또 방불케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연장전 같았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원구성 같은 경우도 이미 합의안이 다 나와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협치를 깰 만한 위험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지방선거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과 같이 다수당의 근력을 자랑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태세를 전환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이제 반성과 그런 성찰의 자세로 돌아오느냐 그 부분은 좀 선거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경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협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서 따질 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거쳤느냐,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여야가 다 같이 따져봐야 재발하지 않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안에 협조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의 갈등을 앞두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원구성일 겁니다. 이거 원구성 협상 들어가면은 팽팽하게 지금 나올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뭐 전면 합의를 깨고 전면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 이 부분 원구성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정부 조직 개편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충돌이 벌어질 거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지 아니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혐의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지금 2심은 사실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에 가도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이런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의원직이 상실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징역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의원직 상실이 상당히 지금 유력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그 무리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이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고등법원에서 결국은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더 따질 여지가 없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강욱 의원은 이제 사회적 인식을 회피한 판결이라면서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강욱 의원은 당연히 법률적 방어권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대법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뭐 2심에서 판결이 된 거고 저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 입장인데 저희가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호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최강욱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자기 방어권으로 인정을 해주되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본 도쿄에서는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까지 분주한 외교 일정이 이어집니다. 엄중한 경비 속에 일본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 일본 분위기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일본 도쿄의 영빈관. 테러 등 만일의 사태를 상정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곳 주일 미국 대사관 부근을 포함해 시내 곳곳에서는 차량 검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날 때까지 이런 엄중한 경비 태세는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오는 것은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쿼드 회원국인 호주와 인도 정상도 24일 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에서 처음 열리는 주요국 정상들의 만남에 대비해 경시청은 경비 인력 약 18,000명을 배치했습니다. 国際秩序を大きく揺るがす深刻な事態が進行する中での会議となること、テロや妨害行為の脅威はこれまでの来日時の比ではない。 미일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중국 견제를 한층 선명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새 경제협력 구상체 IPEF 출범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국정 최대 과제로 꼽아온 기시다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拉致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我が国自身が主体的に取り組むとともに米国をはじめとする関係国と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 아베와 트럼프의 골프 회동 등 일본은 미국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각별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일본식 정원이 있는 식당으로 초대해 두 사람만의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았죠. 두 정상은 공동 연설에서 양국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부각하면서 경제 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15%가량을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눈 두 정상. 기술 동맹을 통한 한미 경제 안보 강화 의지를 담은 행보인데 시찰 후 이어진 연설에서 메시지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반도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두 나라 기업의 투자와 유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설에 앞서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겠다며 규제 해소, 원활한 인허가 등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삼성을 가진 한국의 기술 혁신과 함께 양국이 기술 동맹으로 경제 안보 협력을 노력해야 더 많은 발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앞서 미국의 2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박수를 유도하고는 That manufactures the most advanced chips in the world in Tyler, Texas. Thank you. 생산적 파트너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 critical component of how we'll do that,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연설에 앞서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를 시찰했는데 삼성전자는 조만간 양산할 예정인 차세대 GAA 기반 세계 최초 3나노미터 반도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 협력입니다. 두 정상은 처음 만나는 무대로 반도체 공장을 선택하며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의제 조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2일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여전히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18개 부처 가운데 16명 장관이 임명된 만큼 윤 대통령 주재 정례 국무회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하기로 했던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편의시설 등 사전 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는 올해 예정된 임시 개방에 앞서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열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죠. 특히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인재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독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인물론을 앞세운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인식됩니다. 그런 만큼 공천에서의 과열 경쟁과 잡음이 본선거까지 이어지며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북 경산입니다. 시장 선거에 무려 13명의 예비 후보가 뛰어들었지만 한 명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한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불공정한 공천을 심판하겠다며 무소속 단일 후보를 선출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시민협의체에서 경선을 통해서 유일하게 시민의 선택으로 추대된 시민 후보이기도 합니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후보는 흑색 선전을 중단하고 정책으로 대결하자고 받아쳤습니다. 도의 교육위원장 출신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네거티브 없이 정책 선거하겠습니다. 생활 정치 꼭 이루어내어 우리 입에 더 좋아지는 경상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경북 영천은 현직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상대적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무소속이었지만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발전에 새로운 로드맵을 짜기 위해선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철우 경북도정, 또 이만희 국회, 또 박영원 영천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영천에 큰 도약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서도 현직 군수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경북의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배당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어제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을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이율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수십조 원을 유치한 것이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담당 직원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에 공사의 수익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크게 질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요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대면 서비스업 거리두기 해제로 손님이 몰리고 있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대신 배달업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서울 명동 번화가. 빈 상가에 붙은 임대 표지판은 여전하지만 한쪽엔 하나둘 알바 모집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그동안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손님도 늘면서 종업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급을 올리고 기다려봐도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국인으로는 아무튼 지금 최악입니다. 내국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한식 쪽에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인난과 거리가 먼 업종이 있는데 바로 배달입니다. 비교적 괜찮은 수입에 구직자, 심지어 이직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2만 명 정도 감소했고 배달 등 운수업은 1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일종의 양극화 현상인데 비인기 업종의 구인난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특수의 영향이 있었던 보건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대면 서비스업으로 인력 이동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 인력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업종 간 인력 이동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가량 미루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원래 예정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얼마 전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이 2시간이 넘게 이어진 폭행을 신도들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데 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 차방. 차를 마시는 이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에 끔찍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찰 주지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은 60대 여성이 무릎 꿇은 남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는 30대 남성은 다름 아닌 아들입니다. 몸과 다리, 머리에 매질이 계속되자 도망치려고 몸싸움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시간이 지나자 피할 힘도 막을 힘도 없는 듯 무너져 내립니다. 주지가 돌아온 뒤에야 어머니의 폭행이 멈췄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소위 말하면 섬찟섬찟하더라고요. 계속 악몽만 꾸이고 이러니까 참 소위 말하면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 사찰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머니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현장에 수수방관한 신도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합니다.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은 지금 공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은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 교도소에서 면회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야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받은 아버지는 어이없게 숨진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보고되어 온 온몸에 수포가 생기는 원숭이 두창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이 원숭이 두창이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기고 얼굴과 생식기 등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기로 감염되지만 최근 성접촉으로도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is is an unusual outbreak in that it's occurring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It's not been reported to be a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before.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이달 6일 올해 들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첫 확진자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최근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의심 환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 스페인은 전국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한 명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here's a patient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who has been confirmed to have infection with monkeypox. That patient is currently hospitalized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영국 보건안전청은 최근 확진 사례와 유럽 각국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미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발진 등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인도적인 대우를 주장하는 한편 또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에 대해서는 극우 나치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На сегодня водили в столовую, с утра был супчик с макаронами, в обед был тоже супчик и каша. Ужина еще не было, ужин еще ждал. 러시아군의 포로지만 침대와 담요 등 잠자리도 좋다고 합니다. Условия содержания более чем, матрасы, одеяло есть, питание адекватное, хватает и наесться, и на все остальное. условия хорошие.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9일 공개한 화면인데 포로들이 자의로 얘기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월요일 이후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은 1,700여 명에 이릅니다. 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던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 타이라의 소식은 오리무중입니다. Откуда? Откуда? Где болит солнышко? Ножки? руку. 타이라의 바디캠에는 마리우폴의 비참한 현실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타이라는 이 영상을 지난 3월 15일 AP통신에 전달한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타이라는 이후 도네츠크 지역 TV에 얼굴이 멍들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타이라가 나치주의자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 국제관계는 고립에 빠진 러시아가 선전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연일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다소 덥게 느껴진 분들이 많았을 텐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5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영동과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더 맑아집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강원 남부 산간과 호남 동부, 영남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기다리던 단비지만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특히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25도, 강릉 29도, 대전 28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남부지방에는 32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